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352쪽, 352페이지 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352페이지 문제 1번. 자, 1번 격지자 청약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청약이 도달 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가능하겠죠? 자, 도달 후는 임의적으로 철회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1번 지문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문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맞습니다.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인이 이해될까? 청약의 상대방은 신문 광고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다는 것. 세 번째 지문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 사망했다.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갑이 청약을 띄운 다음 청약에 가고 있다가 갑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청약이 사망할까 그대로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겁니다. 갑의 사망은 청약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 네 번째 거 격지자 청약. 격지자 좋습니다. 자, 승낙이 나왔네요. 격지자 승낙은 도달주의가 아니죠. 이건 무슨 주의죠? 발송 또는 발신주의죠. 틀렸고. 다섯 번째 질문.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다. 청약자가 그 기간 내 받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기간을 약정해서 청약을 했다. 자, 그 기간 동안 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뭐 할 것이다? 상실하겠죠. 1번은 성립에 관한 것,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가겠습니다. 355페이지에 4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현상광고라는 계약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가져요. 현상광고는 낙성일까, 요물일까, 쌍물까, 편물까, 유상일까, 무상일까. 작년도 현상광고 나왔었습니다. 맞히는 방법은 글자 맞추기 놀이 짝대기 2개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현상광고 이 여자 가지고 짝대기 2개 여기 있고요. 짝대기 2개 여기 있고 짝대기 2개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광고는 여기 소속이고요. 현상광고는 이쪽 소속입니다. 그래서 유상에 속하는 모든 계약이 그죠? 쌍무다 그런 얘기는 틀린 질문이지만 쌍무에 속하는 모든 계약이 유상이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4번은 정답이 1번. 이게 귀찮으면 유상계약이 쌍무한테 사랑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쌍무할 때 쌍시옷, 유상일 때 동그라미. 따라서 쌍무는 전부 다 유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상이 쌍무는 아니죠. 1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지문에 사용대차라고 나오죠. 사용대차는 임대차의 반대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이거는 편무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공짜로 빌려 쓰는 거. 교환에 있어서 금전, 보충, 지급 약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보충금은 매매에 관한 대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지문은 유상, 무상, 구별, 실익에서 위험부담이란 말이 있어요. 네, 이 위험부담은 쌍무, 편무의 얘기야. 위험부담은 쌍무, 편무 관련된 이야기지 유상, 무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목적물의 소유권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익의 유약이 성립한다. 그렇진 않죠. 네, 임대인은 네, 처분권,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4번, 3번, 2번. 네, 맞는 지문은 1번. 유상이 쌍무한테 사랑 고백하는 거, 현상 광고, 네,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가지면 계약 분류는 마칠 수 있다는 거. 자, 계약 분류에 대한 이게 됐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5번, 6번은 생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네,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358페이지. 자, 기억 지문은 갑이 을한테 자, 청약을 했습니다. 갑이 청약을 을한테 했는데 아이고 병이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네, 당사자 뭐 하지 않았으므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갑이 을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 도달했다. 아이고, 니은은요 교차 청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다 하였으므로 네,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네, 물론 먼저 도달이 아니고 나중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고요. 네, 디귿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 의사표시 발신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하고 가는 도중 을이 사망하더라도 이 승낙은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한테 네, 도달됐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리을입니다. 갑이 을한테 10만 원 청약했는데 10,000원 깎아주면 계약하겠다. 자, 이걸 리을은 네,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청약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약 성립하는 경우는 니은 디귿.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옆에 이제 8번 문제 갈게요.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지문은 뭔가 봤더니 갑이 을한테 X라는 물건을 100만 원 팔겠다는 청약 통지를 발송했어요. 을이 청약을 수령하기 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시 갑에게 X라는 물건을 100만 원 사겠다고 청약했다. 갑을 간의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교차 청약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계약 성립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위 기억의 경우 갑을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네, 양청약, 을이 청약을 발송한 때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주입니다. 발송 아니죠. 이 도달도 먼저 도달이 아니고 먼저가 아니고요. 네, 나중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교차 청약. 그래서 니은 지문은 X. 디귿 지문입니다. 갑이 X라는 물건을 매각할 목적으로 물건을 송부하면서
청약한 경우 을이 이 물건을 소비하였거나 계약을 사용했다면 물건의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 것이다. 네, 이 디귿이 뭐냐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 실현은 그런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을 볼까요? 여행 중 갑이 한밤중 여관에 들어서자 안내원이 곧바로 객실로 안내해 주었다. 갑과 숙박업자 사이에 숙박계 성립한 거 볼 수 없다. 리을 지문 틀렸죠. 네,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뭐했다? 네, 성립한 겁니다. 말이 없어도 그런 사실이 있는 때. 다음 미음입니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하지요. 네, 미음도요, 의사 실현에 관한 얘기예요. 자, 금융기관이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 그래도 예금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8번의 문장은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8번은 교차 청약하고 그 다음에 의사 실현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니까 8번은 별표 해두시고요. 8번은 별표 해두시고요. 네, 한번 확인해 두세요.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을 종합적으로 낸 문제다라고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네, 계약 성립에 관한 것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네, 기억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는 것은 상대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요.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배상액까지 미친다. 네, 그래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를 때 손해배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다라고 기억하게요. 모를 때 손해배상이 나오면 이행이익이다. 실내이익이 아니고 뭐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기.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을입니다. 청약에 기간 내 회답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니은은 X입니다. 네, 승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올 것이고요. 자, 디귿입니다. 자, 갑이 A라는 물건을 매각할 목적으로 을에게 물건을 송부하면서 청약했다. 을이 이 물건을 소비하였거나 사용하였다. 갑을 간 A라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네, 디귿은 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디귿이 뭐냐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그런 사실이 있을 때. 리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에 내오는 모든 사항, 그건 아니죠. 중요한 부분에 합치가 있으면 되지 모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리을 틀렸고, 다음 이제 미음입니다. 자, 불합의를 알고 있는 의식적 불합의, 오표시 무의 경우는 효과 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전혀 다르죠. 자, 미음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총칙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성립이 있고 성립이 있다는 거죠. 네, 계약법에서는 이 불성립을 불합의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불합의. 성립은 뭐다? 합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성립한 다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네, 매매 계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쳐가지고 1, 2, 3, 4 기억나세요? 불확정 무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확정유효. 자, 그러면 거기 무의식적 불합이다. 그런 뜻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무의식적 불합이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 무의식적 불합이는 불성립이죠. 이쪽 소속이죠. 다음, 오표시 무예의 경우 있죠. 자, 오표시, 표시 잘못한 것은 여기에요. 오표시, 네, 표시 잘못한 건 이쪽 소속이에요. 오표시는 여기에요. 자, 무해는 여기에요. 오표시 무해. 표시 잘못한 건 이거죠. Y토지로 잘못 표시한 경우. X토지 사기로 했는데 Y토지로 잘못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Y토지 매매 계약은 표시 잘못했으므로 불성립이고, X토지는 합의가 있고 퍼펙트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는 불성립 하나만 해당이 되지만, 오표시 무해, 오표시는 불성립이지만 무해는 여기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불합의와 오표시 무효가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X토지는 합의가 있고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이 오표시 무효하고 무의식적 불합의가 같다라고 보면 안 돼요.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네, 10번 정답은 4번.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뭐요? 미음. 계약 성립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11번 가겠습니다. 사례 문제인데 특수 연착에 관한 얘기예요. 자, 볼게요. 보세요. 자, 보시면은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신. 며칠 했어요? 4월 5일 발신. 답장은 4월 20일까지 답장 바람. 4월 7일 편지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4월 7일 날 편지가 도달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갑의 청약은 4월 7일부터 네, 4월 며칠까지 20일까지 살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을이 4월 12일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 발송했다, 그런 얘기죠.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그런데 이 편지가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텐데 우체국 잘못으로 4월 22일 날 도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 내 도달이 안 됐죠. 기간 내 도달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보통 연착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뭐다? 특수 연착에 해당합니다. 무슨 연착? 이런 특수 연착 같은 경우는 네, 갑한테는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늦게 조탁됐다는 사실을 통지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지문을 보니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있는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있다.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가요. 연착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연착되지 않은 것이니까 네, 4월 12일 날 승낙 의사표시 편지는 승격받으니까 4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갑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는 특수연착. 네, 통지, 의무,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네, 기간 내 도달. 그죠? 기간 내 도달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가죠. 그래서 승낙은 격지자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낸 사례 문제니까 한 번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1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약관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14번으로 갑니다. 14번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네, 계약 체결상 과실. 자, 이거는 불능 세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약 체결 기준. 전에 몽땅 불이 났거나 계약 체결 후에 불이 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준 전에 불났을 때 이것을 명칭이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시적 불능. 네, 후에 불난 것은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무효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효.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만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이 무효일 때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효이지만 이때 특징, 이 원시적 불능이 보통 전부 불능이거든요.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특징,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은 과실이 있어야 돼요. 유책,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이쪽은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걸 무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책이라는 것은 갑이 원시적 불능을 알았다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무책이니까 뒤집어야 돼요. 아무것도 몰랐고 선이 또한 뭐다? 무과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그걸 신뢰이익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계약 체결상 과실이에요. 이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신뢰하고 이행이 있는데 자, 신뢰가 이행이익을 만약에 초과하면 그땐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 들어가죠. 자, 이런 것이 타이틀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지만 불이 왜 났을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불 원인이 갑이 잘못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을이 잘못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제3자 병이 잘못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 자, 지금부터 따져볼게요. 갑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을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 을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갑이 잘못이 없고 얘한테 잘못 있다는 얘기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요거는 갑은 잘못이 있고 을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갑한테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둘은 갑한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맨 밑에는 어차피 못 가져오니까 을은 체불이다 들어가서 이행불능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야, 내 돈 내놔라 원상 회복시키고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하면 되고요. 얘한테 잘못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요? 돈 달라 할 수 있죠.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을이 대가 손실을 부담하고 이쪽은 갑이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런 건 위험 부담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놀아요. 무슨 부담? 그래서 을 위험 부담, 갑 위험 부담.
그래서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 불. 네, 이렇게 해서 불능 체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경우에 들어간다. 그러면 틀렸죠? 계약 체결상 과실은 후발적 불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루어 손해배상 책임 들어갈 때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자, 그건 이행이익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자, 이행이익이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병. 이행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자,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할 때 상대방은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것도 틀렸죠. 무과시해야 되고요. 네,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전부 불능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번 질문은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에요. 자, 일부 불능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 체결상 과실을 문제 삼지 않고요.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합니다. 매도인 면적 부족, 수량 부족 그 문제로 해결할 문제지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는 아니고요. 다섯 번째, 계약 교섭증 중도 파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계약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는 것은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불성립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번은 네, 원시적, 후발적, 복합적인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보충 설명해 드리면 제목 따라갑니다. 원시적, 객관적 해서 멋을 부려볼게요. 전부 불능. 전부 불능. 또는 뭐죠? 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죠. 이 전부 불능일 때 쓰는 단어가 계약 체결상 과실. 자, 일부 불능일 때 쓰는 단어는 네, 매도인의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자, 여기 면적 부족은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입니다. 면적 부족. 틀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면적 부족은 이쪽 문제가 아니고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4번에 5번에 계약교섭 부당 파기는 네, 계약 체결상 과실은 이 계약은 성립은 한 거거든요. 단지 무효이죠.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불성립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약 무효를 전제로 쓰는 계약 체결상 과실은 안 돼요. 무효도 성립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위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별표 해두시고 원불, 후불 기억하시고요. 자, 366페이지 갑니다. 네, 이제 쌍무 계약 들어갑니다. 무슨 계약이요? 쌍무 계약. 자, 쌍무 계약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쌍무 계약. 네, 동시 이행. 그 다음에 위험 부담. 방금 전에 했었죠? 위험 부담 두 가지가 쌍무 계약의 특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쌍무 계약과 네, 채무 불이행을 엮어 드릴게요. 채무 불이행. 자, 동시행은 채무 불이행에 이행, 지체랑 한 세트로 논다는 거. 쌍무 계약의 위험 부담은 채불에 이행 불능하고 한 세트로 논다는 거. 제목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귀찮다고요? 네,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시행은 왜 이행지체랑 연관돼 있고
위험부담은 왜 이행불능과 연관이 있을까? 자, 이런 얘기죠. 동시행 들어가면 항변권이 있죠. 네,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 네, 이게 키워드예요.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단어랑 한 세트로 놀고요. 다음,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체불의 이행불능과 연관이 있다. 방금 전에 했어요. 자, 요거는 갑한테 잘못이 있어서 화재가 났고, 자, 을한테 잘못이 있어서 병한테 잘못이 있어서. 그럼 뒤집어 보세요. 네,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갑은 잘못이 없고요. 갑도 잘못이 없고요. 을도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이 있으니까 뭐다? 채무불이행이다가 되지만 요건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체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럼 요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으니 을이 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요건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요건 누가 부담해요? 갑이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그래서 위험 부담은 체불의 이행불능과 한 세트. 자, 지금 이 틀을 한번 유지시키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네, 세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세 문제. 틀만 유지시키면. 그렇지 않으면 다 가서 외워야 돼요. 세 문제요. 7.5점짜리예요. 7.5점짜리. 체불의 이행지체는 쌍무의 동시이행과 세트로 놀고, 쌍무의 위험부담은 체불의 이행불능과 한 세트다. 네, 이 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네, 암기할 것이 있고 이해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1. 동생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러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1번은 틀렸고, 두 번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불법 점유입니까? 불법 점유는 아니죠. 자, 부당 이득 반환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불법 점유는 아니고요. 자, 항변권은, 네, 법원 가서는 주장해야지. 자, 항변권은 법원 가서는 주장을 해야 돼요. 법원 가서는 주장을 해야지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렸고요. 자, 네 번째 거, 채무자가 항변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면 원고 전부 패소,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항변권을 갖다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네, 원고 전부 승소입니다. 네, 상대방이 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자, 사실은 원고 전부 패소, 이게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아요. 이렇게 판결하지 않고 둘을 불러다가 너도 상환하고 너도 상환하라. 서로 상환하라. 서로 상환하라. 상환급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건 원고 일부 승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졌단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둘을 불러다가 너도 변제기고 너도 변제기니까 서로 급부하라. 이게 뭐다? 상환급부 판결이기 때문에 원고 전부 패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무슨 관계된다? 동생관계된다. 네, 5번이 정답. 네, 선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중 후이행 채무자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생관계로 들어가요. 네, 조금 있다 그런 지문이 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4번은 생략하고 5번으로 뛰어갑니다. 동생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계약이 끝났다. 목적물 반환,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동생관계. 니은 피담보 채권 변제할 의무와 저당권 말소 의무. 니은은 동생관계가 아니죠. 네, 채권이 주요, 저당권 종이죠. 주종관계 있죠. 따라서 주가 소멸하면 종도 자동 소멸. 무슨 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지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가 동생관계는 아니라는 것. 다음 디귿입니다. 허가 구역입니다.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그죠? 협력 의무는 있지만, 네, 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대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거죠. 자, 있다 없다가 동생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할 의무가 뭐다? 선이행 의무. 리을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권 행사했다. 자, 거기 건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의무는 무슨 관계? 네, 당연히 동생관계죠. 그래서 네, 동생관계 있는 것은 기억하고 뭐다? 리을. 3번. 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6번 문제는 생략합니다. 7번 문제도 생략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네, 8번에다가 별표해 봅시다. 8번 별표 한 5개 정도 해볼까요? 갑수의 토지 매수인 을이 중도금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하기로 하였다. 설명 중 틀린 것. 이런 얘기네요. 네, 중도금 안 줬고 잔금도 안 줬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까지. 현재. 자, 1번입니다. 갑이 이행치고와 함께 상당한 기간 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네, 중도금을 안 주는 것은 선이행 의무자죠. 그래서 중도금 안 주는 것은 뭐다? 이행지체죠. 자, 이행지체는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다음 갖고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을이 잔금 지급일에 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네, 아이고 여기서 네, 등기 서류를 했는데 서류를 교부했다. 서류를 교부했는데 자, 그러면 을은 중도금, 잔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여기 서류를 교부했으니까 잔금도 줘야 되고요. 뭐도 줘야 되고요. 중도금도 줘야 되고요. 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 그죠? 중도금, 잔금 다 줘야 되는 거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등기 서류 줬다, 잔금, 중도금 다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는 지문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을 이유일
중단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 네, 요거는 이제 조심할 게 이겁니다. 자,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 자, 여기 중도금이 있습니다.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지연 이자를 붙습니다. 근데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은 지연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이 잔금, 중도금, 그 다음에 여기 서류가 있을 거예요. 등기 서류. 그래서 서류하고 잔금이 동시이행 관계니까 이 중도금, 그 다음에 요 지연 이자, 네, 지연 손해금, 이 금 세 개와 서류가 여기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니까 여기는 지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빼도 막도 못하는 이행지체고 중도금 안 준 건 이행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3번 지문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자 이후 네,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 하고 이게 동시행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는 겁니다. 3번이 정답. 8번은 3번.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전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유는 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네 번째 거 보세요. 갑이 잔금 지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죠. 이거 안 주면 전부 다 뭐예요? 지연 이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 문제 생기는 거죠. 안 줬으면 지체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요건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거절했다. 명백히 거절했다. 그럼 즉시 해지하면 되겠죠. 8번에 3번은 이 판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어디까지 왔을 때? 현재까지 왔을 때 잔금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지체니까 지연이자가 붙고 여기는 전부 다 동생관계니까 중도금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는 거 중요한 판례니까 잘 기억하세요. 8번에 3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으로 가겠습니다. 375페이지. 자, 문제 10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그럼 방금 전에 뭐 여기로 보면 되겠네요. 자, 위험부담은 자, 1번 쌍무계약에서 인정된다. 쌍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위험부담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된 경우에 문제가 된다. 네, 이거예요. 갑한테 잘못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된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 사유. 자, 수령체란 것은 요거예요, 요거. 을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채권자 수령지체. 네, 이것도 위험부담이 됩니다. 채권자 위험부담. 네 번째,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이 취한 태도는 채무자주의다. 네, 대원칙이 요거예요. 갑위험부담주의. 네, 원칙이 뭐다? 채무자주의가 원칙. 다섯 번째,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이다. 아니에요. 위험부담은 후불의 문제죠. 후불이지 무슨 불능과는 관계가 없어요. 원시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었을 거예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있죠. 그 체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37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1번.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 멸실되었다. 자, 1번 볼게요.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태풍 멸실은 여기죠.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네, 손실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갑. 돈 달라 할 수 없는 거죠? 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습니다. 갑은 받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 네, 갑은 을로부터 받은 돈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돈 달라 할 수 없죠. 을 재산권 달라 할 수 없죠. 받은 건 돌려줘야죠. 세 번째,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다.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갑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다. 날라갔으니까. 그러면 을은 채부를 문제 삼아서 이행불능, 지체, 최고 없이 해지, 원상회복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번째 것은 을의 잘못이죠. 요거예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날라갔다.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다섯 번째는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수를 제고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으나 일이 거절했죠. 그럼 이게 수령 지체라는 얘기예요. 태풍으로 멸실돼도 똑같이 을이 규칙세가 있는 거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죠. 네, 11번 이렇게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1번은 이거 갑 잘못, 을 잘못, 병 잘못. 태풍 멸실도 이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11번을 통해서 후발적 불능 체계를 기억하세요. 후발적 불능 체계를 꼭 기억하세요. 네, 계약법은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을 잘 정리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까지 수령했다.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죠. 그럼 이거죠 뭐. 갑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 이 이야기예요. 자, 1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안 되죠. 해제는 이때 갑한테 잘못 있을 때 을이 갑 해제하는 거니까 1번 질문 틀렸고요. 두 번째,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네, 2번이 맞는 질문이네요.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보상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실제로 받고 한번 그 다음 문제고요. 대신 을은 갑한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을은 지급한 중도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네, 돈 달라 할 수 있죠. 네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은 아니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으면 계약 체결상 과실 안 되죠. 다섯 번째, 을이 매매대금을 갑한테 전부 지급하면 네, 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을이 자신의 대금을 다 주고요. 갑한테 네가 보상금 받을 걸 나한테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자체 귀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12번 정답은 2번. 그래서 12번까지 네, 이제 위험 부담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지은 것은 제3자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좀 파트가 다른 거니까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